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서입니다. 오늘도 방구석 독서 모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방구석 독서 모임 책은 바로 요 퍼런 표지에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드는 책, 임소라 작가의 최선의 삶입니다. 최선의 삶. 표지가 참 인상적이죠, 그죠? 저도 이 책 나왔을 때 좀 서점에선가 어디선가 또 보고 이거 표지가 인상적이다 이 생각을 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읽어볼까 말까 하다가 관심 생겼던 건 사실 대학 소설상이어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대학 소설상이어서.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유명한 작가, 이미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작가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읽어보지 못한 작가는 많다지만 젊은 작가, 그것도 대학 소설상이라고 하면은 대학생이 썼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학생이 쓴 소설은 어떨까라는 게 그때 당시에도 궁금했고, 그러다가 이번에 구매를 하게 돼서 또 독서 모임까지 하게 된 케이스인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임소라 작가는 대학생이긴 한데 대학생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많습니다. 일부러 약간 맞춤했는데 임소라 작가 나이가 87년생이요. 저보다 많으세요. 3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이미 30 이제 중반이신 거죠. 근데 이제 그 24세 늦게 대학을 가고, 그래서 이거 수상할 때는 대학생이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대학생이라는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하죠. 근데 또 임소라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임소라 작가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작품에서도 강의라든지 이 인물들의 어떤 행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정고시로 이제 대학교를 가셨어요. 검정고시를 보셨어요. 그래서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는 계속적으로 10대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자퇴하고 뭔가 사회 속에 들어가는 것을,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는 걸 거부하고, 그래서 계속 이런 방황하고 어떤 가출 청소년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 20대 초반까지는 자신은 어떤 성인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어떤 10대 청소년의 삶을 연장을 살아온 느낌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대 한 중반쯤 되어서 학교에 들어가고 문창과에 들어가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문창과가 아니지. 근데 글 쓰는 과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임소라 작가가 나온 학교가 어딘 줄 아세요? 임소라 작가가 나온 학교가 87년생. 임소라 작가가 나온 학교가 한예종입니다. 한예종. 물론 이제 한예종이란 이름,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나온 학교나 출신 이런 걸로 판단할 수는 없긴 하지만, 한예종은 그래도 예술 쪽에서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 아니던가요? 한예종은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한예종은 예술 쪽에서는 거의 탑티어에 가까운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검정고시를 보고 임소라 작가 역시 계속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이제 10대 때부터. 그래서 학교를 나오고 나는 글 쓰면서 언젠가 살 거야 라고 계속 생각해서 해왔는데, 결국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당시에는. 처음엔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결국 실패했구나, 패배했구나, 뭔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실패했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한 1년 정도 방황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1987년생의 대전 출신의 한예종을 나왔다고 합니다. 대전 출신이라는 게 조금 반갑긴 해요. 저는 사실 딱히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예종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긴 하죠. 한예종 같은 경우는 대전 출신인 게 좀 반가웠던 게, 사실 작품 속에 나오는 전민동은, 제가 읍내동이나 전민동은 가본 일이 없는데 은행동 이야기는 저도 너무나 잘 아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미용실부터 풍경들 하나하나 이미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어 있을 정도거든요. 딱 어디를 말하는지 알겠다. 심지어 여기서 나오는 미용실을 가봤어요. 저는 거기서 몇 번 머리를 깎아보기도 했어, 학창시절에. 그래서 정확하게 그 미용실이 어딘지도 알곤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친숙하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죠. 지역적으로는 친숙한데 내용은 저와는 너무나 제 학창시절과는 정말 저 끝에서 끝보다 정말 가장 먼 그런 거리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민동은 있는데 읍내동을 제가 가보진 않아. 전민동은 있더라고요. 읍내동도 있겠죠, 그죠? 작가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좀 들어가니까. 불행한 유년 시절. 저도 그거를 탓하기엔 또
탓할 수도 없고 하라주쿠 가봤죠. 여기 신주쿠 미용실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 하라주쿠 미용실이거든요. 무릎 꿇고 주문 받는 거 저도 그대로 해봤습니다. 옆에서 딱 잠깐 TMI지만 웃긴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미용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주변 친구였나? 친구가 그 미용실이 대전에서 당시에 유명했었어요. 은행동이고 시내고 유명했었는데 일본어로 인사를 해요. 하라주쿠 미용실이니까 직원들이 일본어로 막 인사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친구가 일본인이냐고 막 이렇게 막 묻고 한국말 할 줄 아냐고 막 묻고 막 이랬었대요. 그런 갑자기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인이지. 이거 어서 오세요랑 가세요만 이제 좀 이렇게 일본어로 하고 하는 거지. 마치 그 이자카야 그런 컨셉으로. 실제로는 당연히 다들 한국인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그런 재밌는 기억이 좀 나네.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아요. 하라주쿠 미용실은 당시에 그랬었어요. 딱 들어가면은 직원 전체가 다 인사를 하고요. 직원 전체가 다 인사를 하고 딱 들어와서 그 옷도 약간 그 펑키한 옷들, 미용사들 특유의 펑키한 옷들을 입고 딱 와가지고 무릎 꿇고 옆에서 이렇게 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뭐 음료 뭐 드시겠어요? 하고 뭐 커트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주문을 받고 가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땐 그게 유행이었다고. 그게 이제 최신 트렌드였고 가장 핫한 미용실이었다고요. 언제? 00년 이제 시대에 00년 시대에 2010년대 이후가 아니고요. 2010년대 이전입니다. 조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학생 때요. 특히나 중학교 막 이렇게 이런 때잖아요. 중딩 때였거든요. 중딩 때. 그게 얼마나 저도 생소하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가 싶으면서 근데 가격도 비쌌거든요. 그랬던 그때 머리 깎아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거기 가서 굳이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블루클럽 가기 싫어서 갔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요. 추억 이야기는 여기까지 딱 하고 너무 추억 이야기를 해버렸네. 아무튼 오늘 임소라 작가의 최선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정도의 짧은 작품이죠. 짧은 작품이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제 자극적이고 좀 어떤 의미로는 잔혹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근데 저는 흡입력이 되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방 한 길어봐야 3시간 안쪽이면 읽을 수 있는 중편 정도? 장편이라기보다는 중편 정도의 소설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리 읽어보시고 좀 충격적이다, 뭐 날것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읽으면서 똑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작품은 진짜 팔딱팔딱 뛰어오르는 화로회 같은 화로 같은 생선이구나, 생선 같은 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작품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보통 이제 고전들이나 또 약간은 교조적인 작품들 있잖아요. 안에 숨겨진 의미가 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깊이 사고를 해볼 만한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작품들은 작품의 여러 요소들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볼 만한데 사실 이 임소라 작가의 최선의 삶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현실을 드러내는 작품에 좀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삶이 있고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들도 있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 특히나 이 가출 청소년, 소위 비행 청소년이라고도 이야기할 법한.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저도 솔직히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TV 속에서, 매체 속에서 소비되는 이미지로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은 오히려 정말 날것의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여지는 것보다 정말 더 진실된 모습, 리얼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은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듣기도 했었어요. 처지, 뭐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최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론 그런 이야기도 기본적인 부분은 있긴 하죠.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다, 내면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 박화영이라는 영화를 이거랑 같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그 영화도 이거랑 같이 언급이 되는 경우도 많고 아까 누군가 말씀해 주셨지만 이 작품은 영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우정 감독이 이제 감독을 맡았고 감독을 맡았고 그리고 유명하게는 이제 걸스데이의 멤버였던 박미나
걸그룹 멤버였던 분이 이제 이강희 역할, 주연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했었죠. 근데 상당히 꽤 괜찮은 호평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도 꽤 괜찮은 호평을 받았고 이 연기자도 꽤 괜찮은 호평을 받았고 저는 사실 이걸 찾아보면서 최선의 삶, 임소라 인터뷰를 막 이렇게 쳤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긴 하지만요. 영화가 또 나중에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작가 인터뷰는 몇 개 안 나오고 배우들 인터뷰랑 감독 인터뷰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박미나 배우 이제 인터뷰 뭐 아니면 다른 이제 주연 배우 인터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뭐 이슈라는 게 어쩔 수 없구나 싶기도 하고. 저는 되게 좋게 읽었어요. 전 되게 좋게 읽었고 이 작품이 뭐 편하고 불편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래도 전 나름 좀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임소라 작가의 다른 작품들은요. 원래 임소라 작가는 2013년에 이미 시로 등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괴괴한 날씨와 착한 사람들이라는 시집을 냈어가지고 그걸로 등단을 했었고 괴괴한 날씨와 착한 사람들이란 책을 냈었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 최선의 삶이었고 그 다음에 눈과 사람과 눈사람이라는 단편집을 냈습니다. 눈과 사람과 눈사람이란 단편집 그것도 뭐 김수영 문학상이랑 뭐 동인문학상인가 수상하고 뭐 그래가지고 아닌가 신동엽 문학상이었나 아무튼 상도 수상하고 그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겟패킹이라는 시집이었나 이것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소라 작가 본인은 자기가 시로 등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앞으로 시 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길래 나는 항상 내가 쓰고 있는 것이 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쓴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규정 지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최선의 삶을 또 내고 나는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에 임소라 작가 이 작가 소개가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이 작가 소개가 이거 사실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딱 한마디 내가 쓴 글들이 대신 말해줄 것이다. 이 한마디만 넣는 게 편집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고 그게 또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편집부랑 상의가 돼야지만 이제 가능한 부분이에요. 작가가 하고 싶다고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작가 자체가 엄청 이미 커리어가 높아가지고 힘이 있으면 모를까. 근데 젊은 작가이고 사실 첫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쓴 글들이 대신 말해줄 것이다. 딱 한 문장. 사진도 약간 인스타그램 사진 같은 느낌? 기차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20대에만 할 수 있는 20대는 아니시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온 시기를 고려하면 20대였나? 만으로 따져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이 최선의 삶을 쓴 임소라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고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작품은 솔직히 크게 보자면은 세 캐릭터의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엄마 정도, 이제 가족 정도를 끼면 낄 수 있겠는데 그게는 강희와 소영 그리고 아람이라는 캐릭터와 관련된 이야기겠죠. 각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바를 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6년 전인가 나왔어요 이거? 꽤 오래전에 나왔구나. 그러면 20대구나. 저는 왜 몇 년 전에 본 것 같다는 느낌이지? 그네 2015년에 나왔구나.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나봐요. 이제 한 5년쯤은 엊그제 같아. 한 5, 6년쯤은 이제 엊그제 같아. 어떡해 이거 큰일이네. 외계인들인가 싶었어요. 이 남고생들 뭔가 저도 이제 남자 무리들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또 뭐 남자들 축에서도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노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죠? 있었겠죠. 제가 몰랐던 것이 뿐이지. 근데 생각보다 더 진짜 잔인하고 와 이렇게까지? 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돌로 머리를 찍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저로서는 진짜 상상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작품이 진짜 그 뒤에 신영철 평론가의 말처럼 이 일들이 실화에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 삶은 우리가 언제나 생각보다 우리 예상보다 더 날 것이고 더 잔혹하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과장됐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진짜 현실에서 있으면 100번도 더 있을 만한 이야기로 많이 여겨지더라고요. 재밌는 게 신영철 평론가가 이제 나는 이 작가를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다른 인터뷰에서 임소라 작가가 왜 저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뵙게 된다면 꼭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좀 웃겼어요. 나중에 꼭 뵙게 된다면은 왜 그런 심사평을 해주셨는지 꼭 묻고 싶다. 그러면서 본인이 약간 변명 아닌 변명처럼 했던 게 나는 내 소설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는 TV 속에 나오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 훨씬 잔인하고 훨씬 잔혹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소설에 쓴 이야기들은 그냥 일상적인 한 단편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보다 훨씬 잔인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내 소설이 그렇게까지 잔혹하거나 잔인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소영이란 캐릭터가 매력적이에요. 근데 소영이란 캐릭터를 좋아하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좀 쉽지는 않잖아요. 너무 폭력적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빌런처럼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솔직히 이 임소라 작가가 이 작품을 거의 10년 동안 자신이 오랫동안 학창 시절부터 꿈꿔오던 악몽을 재현한 작품에 가까워서 정말 오랫동안 붙들고 썼다고 해요. 정말 오랫동안 진짜 뭐 몇백 매를 썼다가 통째로 다 지우고 다시 쓰고 통째로 지우고 다시 쓰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이 작품을 쓴 건데 처음에 이 작품에 이제 수상 소식이 알려졌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고 이제 인터뷰에서 물었더니 임소라 작가가 대답하기를 지긋지긋한 드디어 어떤 연애를 끝낸 느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나 오랜 시간 붙들어 있었고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고치고 너무 많이 고치다 보니까 이젠 꼴도 보기 싫었는데 수상 소식이 알려지니까 이제는 그만 봐도 되는구나 라는 어떤 지긋지긋한 연애가 끝난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임소라 작가 본인도 이야기하기를 뒤에 다른 평론가 정하나 소설가가 이야기를 좀 다소 상투적인 어떤 결말에 대한 비평을 했었는데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결말을 정말 수십 번 고쳤고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그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본인도 본인 작품이 잘 썼다고 생각하거나 완성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진 않는다. 근데 다만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날 때가 됐다 수상을 하면서 그렇게도 이야기했고 실제로 이걸 수상하고 당분간 악몽을 꾸지 않았대요. 근데 다시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악몽이 떠나간 줄 알았는데 다시 꾼 거 보니까 이제 다른 형태의 이야기로 또 다른 이야기로 결합해서 또 내 글 속에서 녹아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무슨 진짜 소설 속 이야기처럼 글로 쓰고 나니까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라는 결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초반에 좀 꾸지 않다가 지금은 또 다시 종종 악몽을 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저러 설명이 되지 않는 빈 공간이 많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계속 쓰고 지우는 과정 속에서 강이라는 캐릭터에 조금 더 몰입을 했고 임소라 작가 역시도 이 소영과 아람이라는 캐릭터에 어떤 의도적인 공백들을 많이 넣었대요. 의도적인 공백들을.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소영이랑 아람이라는 캐릭터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가는 캐릭터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러한 공백들 역시 작가가 이제 작품을 계속 다듬고 덜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발생한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꾸시지 않을까요? 저도 같은 꿈 반복해서 꾸는 악몽이 있긴 했었는데 요즘은 안 꾸는데 또 언젠가 꿀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작품 속에서 좀 몇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 있대요. 특히나 이제 소영과 강의 어떤 싸움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임소라 작가는 생략을 통해서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내가 생략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그 모습을 영화로 보니까 그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예시를 들면 우리 책 이야기 하는 건데 왜 영화 어쨌든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몇 가지 어쨌든 그 실제 작품과 뺀 부분들은 있다고 합니다. 임소라 작가가 특별히
개입을 하지 않았대요. 그냥 이우정 감독에게 본인이 각색하고 싶은 부분으로 그냥 각색해라 이렇게 정도 전권을 주기도 했고, 인생책이라고 기대했는데 생각과 다른 방향이라서 비현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다분히 현실적인 이야기, 어떤 방황이라는 이야기, 어떤 내면이 약한 강이라는 캐릭터, 내면이 약한 아이의 이야기라는 부분에서 우리 모두 다 그런 비슷한 면모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근데 좀 다소 거북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좀 지나치다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10대 소녀들의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이걸 성장소설이라고 과연 봐야 될까 싶기도 솔직히 그렇기도 하고요. 이걸 과연 성장소설이라고 봐야 될까? 강희는 그럼 무슨 성장을 했는데 도대체 이 강희란 캐릭터가 정말 성장을 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 강희 소영 아람이라는 캐릭터에 어떤 인물상을 대표했느냐 이런 인터뷰도 하니까 임소라 작가 대답하기로는 그냥 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면모들, 강희 역시 나를 닮았고 소영 역시, 아람 역시 다 나를 닮은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모아놓고 보면 난데 세 경우로 나눠본 것 같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도망치려는 사람, 저는 사실 도망치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소속하려는 사람이라는 거에 좀 가깝기도 하고, 벗어나고자, 근데 실제로 강희가 하는 행동들은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으로부터는 벗어나지만 어딘가에 계속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들어가려고. 그래서 소영의 어떤 무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계속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집으로부터는 이제 벗어나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결말 역시 결말이 좀 충격이긴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도 결말이 좀 다소 충격적이게 하고, 또 폭력적인 부분들에 대한 묘사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 작품의 호불호를 가장 많이 갈리는 게 폭력적인 묘사, 결말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작품에서 꼭 폭력적인 부분들이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 문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폭력이 꼭 필요했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력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떤 작품들은 생략을 통해서 또 폭력적이지 않고도 좋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어요. 좋은 이야기라는 건 선한 이야기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 자체를 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이라는 의미에서는 폭력이 있을 수도 있죠. 현실이란 또 그런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어쨌든 악몽의 재현이라는 작가의 어떤 악몽의 재현이라는 부분에서는 평화로운 이미지는 결국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고, 그 부분에서 폭력이라는 어떤 이미지들을 선택한 거는 그래요. 끝에 가서는 작가 마음이긴 하지만 어떤 예스나 노, 꼭 옳다 그르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작가의 선택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요. 더더욱 그런 의미에선 대학 소설상을 수상했다는 것에 잘 어울리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소설상을 수상했다는 데에서 어떤 지금 요즘 젊은 작가들도 되게 노골적으로 글 쓰는 경우가 많고 하긴 하지만 뭔가 이런 느낌들은 또 잘 많이 있지도 않고 그럼요. 그래서 폭력이 꼭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어떤 글을 읽을 때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폭력을, 이 부분에서는 폭력을 없애도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이런 이미지들은 좀 없애도 되지 않을까?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작품이 작가 본인도 인정한 것처럼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작품은 아니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들이 군더더기처럼 느껴지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이걸 빼면 어떨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읽을 때, 어떤 걸 읽을 때 어떤 걸 중요시 하는지를 좀 알아내실 수 있겠죠. 그런 선구안들을 기르시는 하나의 방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사실 칼을 일단 꺼냈잖아요. 근데 칼을 학교에 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식칼일 뿐이지 커터칼로도 학교에서는 많이 사고 났고요. 그런 일들은 저만 해도 아예 제 주변에 없었던 것 같지도 않고, 커터칼로 대변되는 혹은 샤프로 대변되는 이런 것들은 또 을에 있으니까, 어떤 학폭 피해자라는 부분에서 어떤 왕따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지 않을까. 근데 학교에서 종종 커터칼로 이제 난동 부리고 이런 사건들은 저는 몇 번 들었던 것 같거든요. 뭐 제 학년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이야기는 들어봤던 것 같아. 그래서 학생 사이에 싸우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잊고도 남을 만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시칼은 좀 넘어갔다 생각하지만 원래 이 어떤 고통을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칼이든 커터칼이든 무엇이든 나올 수 있는 거기도 하죠. 무엇이든 나올 수 있는 거기도 하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재밌긴 했잖아요. 뭐 시칼을 가지고 있는데 꺼내지 않으니까 정작 그 시칼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고 정작 그 시칼을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소영인데 그게 아니라 나만이 이 시칼의 존재를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두려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내면의 망설임을 상징하는 부분들도 있고 시칼을 드러내는 장면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고전 작법 같은 거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칼을 꺼냈으면 반드시 찔러야 되고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은 뭐 사건은 바로 그날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공식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실한 작품 아니었을까요? 칼을 꺼냈으니까 뭐라도 찔러야 돼 라는 부분에서는 좀 기본적인 작법의 공식에는 충실한 작품이었다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임소라 작가가 인터뷰했던 것 중에 저도 좀 의외였던 게 자기 나름대로는 따뜻함이 있는 결말이었대요. 자기 나름대로는 따뜻한 결말이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 작품이 무섭다고만 하거나 그래서 좀 의외였대요. 자기 작품 속에 있는 자기가 의도한 따뜻함을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이게 안 보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따뜻함이냐면 죽이지 않은 것. 죽이지 않은 것. 그게 이제 작가가 선택한 결말 부분에서의 따뜻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은 것이라면 사실 안 죽은 거죠. 안 죽은 거.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은 거지. 근데 임소라 작가가 원래는 결말 자체는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은 무조건 이 소영을 죽이는 걸로 이제 결말을 미리 짜놓고 시작을 했대요. 보통 작가들은 결말을 시작하고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소영을 죽이는 걸로 이미 결말을 짜놓고 이야기를 끌고 갔는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글 안 써보시면 이해를 못하는데 캐릭터가 내 맘대로 가지 않는다는 게 거기서 이제 발동을 한 거죠. 임소라 작가에게도. 그래서 소영을 죽이려고 결말을 생각했으니 죽이려고 아무리 써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결말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게 어떤 뭐 이 강이라는 캐릭터의 따뜻함이든 작가 안에 있던 어떤 따뜻함이든 그런 식으로 드러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복수에 실패한 꼴이 되긴 했지만 원래는 죽이는 걸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소영이 팔자 고친 장면에서 오히려 그게 심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냥 죽일 거면 죽이지. 거기서 또 그게 그렇게 들어가는 건 좀 너무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마지막에 병신이라는 말 그게 이제 포인트였죠. 사실 강이라는 인물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병신이라는 그 한마디가 트리거가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망설이고 끼케야 팔을 휘두르는 정도였는데 내려 찍을게 만든 거는 그 병신이라는 한마디지 않았을까 싶고 우리가 이제 강이랑 소영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인물이 약간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 느껴져가지고 근데 아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했는데 사실 작가가 아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진 않았고요. 아람이란 캐릭터가 등장하지만 아람이는 좀 독특한 캐릭터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작가가 실제로 의도한 바 아람이라는 캐릭터를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고 어떻게 썼는지를 의도한 바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감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가는 아람이라는 캐릭터를 어떤 거에 비유했냐면요.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영화 아세요? 그에 뭐 이제 약간 유미의 세포들처럼 세포 분노
행복이 뭐 이런 거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빙봉이 있죠. 빙봉. 그 빙봉을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람이라는 캐릭터를. 일부러 좀 최대한 건조한 채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이 작품을 전달할 때에는 무미건조한 채가 더 어울릴 거라 생각해서 일부러 그렇게 썼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 인사이드 아웃의 빙봉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하고 썼고, 그 어떤 의미냐면은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애정,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몸을 다해서 버려지는 것들, 또 약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아람이라는 캐릭터는 가장 이상적인 캐릭터, 이 작품 속에서 가장 상상력에 좀 움직이는 이상적인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을 때리는데도 사랑하고, 버려지는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이 빙봉이라는 캐릭터로 정도 아람을 감안해서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보면은 이 아람이라는 캐릭터가 강희에게 어떤 애정이 있어서, 강희 자체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어서 강희와 나중에 이제 가출을 해서 같이 지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보면 볼수록 이 아람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것에 관심을 있고 어떤 것에 애정을 가하는지를 보면은, 잘 보면은 버려지는 것들을 사랑하거든요. 고양이를 사랑하죠. 버려지는 것들을 사랑해요.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강희는 둘이서 이제 떠났을 때 당시의 강희는 역시 버려진 존재였어요. 이 소영의 어떤 그 집단으로부터 완전히 따돌려지고 어디도 들어가지 못하는 버려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아람은 이 강희를 거두어 들이고, 이 강희라는 존재에게 마치 고양이에게 애정을 쏟듯이 애정을 쏟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고양이가 아프니까 다시 애정이 옮겨간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람이라는 캐릭터 계속 고양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거 보기도 하고 라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 아람의 배신은 작가가 생각했던 가장 순수한 형태의 가능한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본인이 하더라고요. 순수한 형태의 배신, 거기에 어떤 악의가 있다거나 나쁘게 아람이 강희를 배신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이 고양이가 죽어가니까 당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모은 돈을 고양이를 고치는 데 쓰면서 강희를 배신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람이란 캐릭터는 좀 그렇게 이해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긴 하죠. 중간에 특히 가출했을 때 진짜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이 세상은 특히나 어떤 테두리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테두리를 조금만 벗어나면은 학생들에게 전혀 삶은 안전한 곳이 아니니까 지낼 곳이 없으면 정말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몇 부분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작품을 만약에 성장이라고 볼 것인가, 성장 소설이라고 볼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잠깐 인스타에도 남겼지만, 이 최선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최고라는 의미의 최에다가 선이 원래 착할 선이잖아요. 착할 선. 근데 솔직히 이 작품에서의 최선은 선의 방향, 우리가 익히 보통의 의미로 쓰는 착한 방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는데, 이 강희의 말처럼 소영도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의 조건들, 엄마를 일부러,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가출했을 때도 강희에게는 가출이 목적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강희에겐 목적이었잖아요. 집을 나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소영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었어요. 결국에 돌아올 건데, 자신이 원하는 바, 연기학원을 다닌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 엄마가 반대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엄마의 고집을 꺾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한 거는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애당초 이 소영이랑 강희, 또 아람, 특히 이제 소영과 대비되는 이들의 목적 자체가, 가출의 목적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뒷배가 있는 사람과 뒷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뒷배가 있는 사람과 뒷배가 없는 사람.
딱 봐도 소영은 이제 어느 정도 가정도 부유한 편이고, 뭐 부모님의 지원도 그렇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소영에게는 가출이 수단이었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엄마의 고집을 꺾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니까 그냥 가볍게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뭐 아람이나 강희에게는 돌아가는 선택지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가지고 간 거는 이미 돌아오는 게 예정이 되어 있던 거죠. 뭐 누군가 일부 독자 그리고 또 비평 중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너무 이들의 균열이 다소 설명이 안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임소라 작가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균열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하게 드러나는 법이고 아무 일 없어 보이는 곳에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들의 균열 역시도 그들이 가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 알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이 소영이 가진 조건과 강희가 가진 조건은 너무나 다르기도 했고, 솔직히 강희가 성장했다라고 보기엔 전 좀 어려워 보이기도 했고요. 강희가 이게 성장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인물은 결국에는 복수에도 실패하고, 뭐 가장 최악의 어떤 결말을 맞이한 인물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긋난 방향으로의 성장도 성장일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어긋난 방향으로 성장을 했어도 그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에선 강희가 움직였다고 볼 수는 있죠. 움직였다고. 귀엽고 칼을 뽑아 들었고 그걸 휘둘렀다고 볼 수 있죠. 그걸 어떤 행위를 쟁취했다는 부분에선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근데 그건 너무나 어긋난 방향인데 라고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사실 성장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뭐 여러 수식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실 어떤 부분에선 성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더 어울리는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 이 작품에서 저는 자꾸 이상하게 여러분, 이 강희가 새 존재가 나오죠. 첫 번째 강희는 본인, 여중생 강희 본인, 두 번째 강희는 개, 그리고 세 번째 강희는 물고기가 나오죠. 세 개의 강희가 나와요. 세 개의 강희. 저는 물론 작가는 이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강희들이 결국에 하나의 강희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첫 부분에 강희가 나오죠. 강아지가 나오죠. 그리고 그 강아지가 눈 내리는 것, 눈을 엄청 무서워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눈을 많이 보여줘서 안 무서워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무서운 것에 익숙해지면 무서움은 사라질 줄 알았다. 익숙해질수록 더 진저리 처지는 무서움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앞부분의 눈 이야기, 강희와 눈 이야기가 뒷부분에 눈 내리는 이야기랑 묘하게 겹치는 이미지들이 있죠. 뒷부분에 소영을 찌르고 나서 눈이 온단 말이에요. 순백에 눈이 내리죠. 서늘한 그 기운이. 그런 부분들이랑 다소 약간의 겹치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강아지 강희가 강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강이라고 해야 되나? 개강? 이상한데? 강희가 집을 나갈 때 문을 열어놓고 나가요. 맞아요. 스노우볼 영화 제목도 스노우볼이죠. 문을 열어놓고 나가서 강희가 나갈 수 있게끔 하지만 걔는 나가지 않죠. 나가지 않아요. 강희는. 그런 부분 역시도 이 강희라는 인간 강희 인물이랑 비슷한 면모가 있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결국에는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나약한 존재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 궁극적으로 만약에 이 강희라는 인물이 뭐 소영이라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더라고 하면은 이 강아지 역시도 결말 부분에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차라리 이제 자연스럽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강아지 역시도 이름도 똑같게, 원래 이름이 또 같으면은 약간 소설 속에서는 묘하게 겹치는 존재들이거든요. 분명히 어느 정도를,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중간에 이제 투어가 나오죠. 투어. 싸우는 물고기, 혼자서만 지내야 되는, 계속 싸워야 되는 물고기, 그러다가 싸우지 않으면 곰팡이가 피는 이 물고기 이야기가 나오죠. 이 물고기의 존재가
이 강이라는 인물을 움직이게 만드는 부분이 저는 심리적인 어떤 표상이라고 좀 느껴졌어요. 이 강이라는 인물이 이 소영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끝까지 싸워야 돼. 강이, 너는 무조건 싸워야 되는 존재야. 거울을 보고, 사실 거울을 본다는 게 꼭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를 보고 싸워야 되는 존재. 그게 나든 상대든, 뭐 지금은 상대가 없으니까 거울을 보여준 거지만 무조건 보고 싸워야 되는 존재. 바로 그 물고기를 통해서, 물고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 강이가 소영을 죽여야겠다고 본격적으로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이라는 물고기 역시 이 강이라는 인물의 같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개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에서의 강아지, 뒤에서의 강아지, 중간의 물고기까지 이 강이라는 인물의 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전체가 다 하나의 강이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특히나 물고기가 실패하고 죽게 되고, 이런 부분들 역시도 어떤 강이의 결말을 예측해주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물고기 강이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곰팡이에 뒤덮였는데 소망이지만 그라나다로 간다고 했죠. 그라나다로 갈 것이다. 강을 타고 갈 것이다 했지만 너무 비참한 결말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 소망은 그랬는데 결국 그거를 얻어내진 못했죠. 소망과 달리. 그런 부분에 저는 이 작품의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가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 물고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여러분 베이트볼이라는 그 표현 아세요? 베이트볼. 이게 이제 영어로 베이트볼이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살짝 보여드리면은, 자, 이거를 베이트볼이라고 해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거를 베이트볼이라고 해요. 작은 물고기들이 어떤 천적을 상대로 바다에서 크게 굴을 이루는 게 이런 걸 베이트볼이라고 하거든요. 베이트볼.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중생들의 모습이 영락없이 저는 이 베이트볼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들은 이 안에서 자기들 세계 속에서는 정말 싸우고 정말 거칠고 그런 존재들이지만, 사실 사회로 한 발자국만 나가도 엄청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계속 남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성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존재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 여중생들, 각각의 인물들, 여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은 다 하나같이 작은 치어에 불과한 거죠. 작은 물고기, 멸치, 작은 물고기. 근데 이들이 어떤 외면에 어른들의 악한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를 이루고 있고, 그 구의 중심점은 소영이었죠. 사실 이 소설 속에서는 이 소영이라는 가장 그나마 몸집이 큰 캐릭터들, 그나마 몸집이 큰 이 소영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베이트볼이 형성이 되고 자기 자신들을 이제 보호하기 시작했죠. 근데 강이 역시도 그 소영을 중심으로 이 외곽을 떠돌고 있는, 베이트볼을 이루고 있는 물고기 중에 하나였지만, 결국 계속 다치는 거는 강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상어가 다가오면 이 베이트볼을 물려고 하고 헤쳐지긴 하지만 그 와중에 무언가가 먹히긴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베이트볼에 그게 모든 그 안에 치어들이 무사하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 소영은 그 안에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그 겉을 도는 강이를 비롯한 다른 인물들은 계속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이 강이와 소영이 싸웠을 때, 대판이란 말이 너무 유치하게 느껴진다. 이들의 싸움을 읽고 나니 이들이 싸웠을 때 분명히 소영이 졌잖아요. 소영이 졌는데 거기서 강이에게 그만하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앞으로 나랑 이렇게 싸우고 지낼 수 있어? 너 앞으로 이렇게 나랑 매일 싸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거는 강이가 이겨 보였지만 사실 강이가 이겼다고 보기가 좀 힘든 거예요. 애당초 이 소영이라는 존재를 강이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강이가 사라지면, 이 중심 역할을 하는 강이가 사라지면 이 베이트볼 자체가 해체된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누군가의 중심이 또 필요한데, 지금 소영을 중심을 무너뜨린 강이는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역시 거기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강이는 그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열등감이 있는 인물이고 어딘가 속하기를 원하지 자신이 주도하기를 원하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결코. 그렇다 보니까 소영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었던 강희가 거기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다시 소영을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이 베이트볼이라는 건 어쨌든 소영도 한 발자국만 나가면은 지극히 연약한 치어에 불과하다는 것. 치어에 불과하다는 것. 이걸 조금 알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작가 본인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영이 애들을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소영이라는 존재가 휘두른 그 권력조차도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떠받드는 존재가 없으면은 소영이라는 캐릭터가 휘두른 힘 역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진 존재고 그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쵸, 힘의 관계. 그러니까 우정 사이에서의 힘의 관계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떤 인간관계든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완전히 동등한 인간관계라는 게 어디 있어요? 100원 단위까지 똑같이 갖고 있어도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질, 외모, 작은 거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결국에 우위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라고 동등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정확히 똑같은 존재는 없기 때문에 어떤 관계든 우위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정에 존재하는 어떤 권력의 힘, 권력의 영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강희가 소영을 좋아한다고 조금 더 나가면 약간 사랑의 감정도 어떤 그 부분에서 특히 이제 약간 동성애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실 시작은 소영이 이제 강희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솔직히 그 부분에서 강희는 거부하지 않죠. 그 거부가 사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이 소영이라는 대장, 소위 말하는 대장 옆에 있어서 붙음으로써 얻게 될 이익 때문에 그랬는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강희가 그러한 관계를 부정하지 않고 심지어 소영이 정말 고양이처럼 짜증도 내고 또 어느 날은 괜찮아졌다가 변덕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소영이 벗을 때마다 받아줬던 거는 본인이 그 위치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강희 역시 소영이 어느 정도 이용한 부분은 있지만 본인도 거기에서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이제 계속 생각하는 어떤 그 이미지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그 대열에서 흩어지면은 여기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대열에서 조금만 나가면은 훨씬 위험한 게 현실이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학창 시절의 애들의 어떤 일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게 여자 애들일수록 더 심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남자 애들은 약간 독고다이인 애들도 은근히 있고, 뭐랄까 생각보다 그렇게 무리짓는 경우가 엄청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제 학창 시절에 느끼긴 했었는데, 서로 같이 같이 뭘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근데 이 작품 속에서는 어떤 이 여중생 무리들은 서로에게 진짜 똘똘 뭉치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모나지 않으려는,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긴 하죠.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분명히 존재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날 것이어서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불편하긴 하지만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디에나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경향성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이제 여중여고를 나온 것은 아니라서 여중여고를 남자끼리 팔짱 끼고 화장실 가면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데요. 애당초 그 남자애들이 같이 화장실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담배 피러 가자고 하는 애들은 있을 것 같아도 이렇게 화장실 같이 가자고 하는 경우는 좀 없는 것 같은데 화장실 왜 같이 가? 이 자식 뭐야 이거? 숨겨왔던 나, 이 노래 바로 나오지. 이 자식 뭐야 이거? 야 얘 뭐야 이거? 그래서 이 작품 우리가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이야기가 전우조예요. 군대에선 그러지. 군대에선 서로 감시 목적으로 그런 거죠. 근데 솔직히 군대에서는 전우조 해가지고 감시 목적으로 가는 거고, 좀 목적이 다르죠. 친교 목적이 아니고 전우조, 남자도 있긴 하네.
이 임소라 작가의 최선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떤 폭력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내부에서 돌아가는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이 집단의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강이랑 소영 어떤 대비, 그리고 아람이란 캐릭터 어떤 성장 소설이냐,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 악몽의 재현, 여러 이야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다른 작품들은 조금 어떤 결은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뉘앙스를 주는 작품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셀린저의 호밀바테 파수꾼이 생각이 나고요. 대표적으로 방황, 어떤 가출 이런 이야기 하면은 호밀바테 파수꾼은 이제 무조건 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셀린저의 호밀바테 파수꾼이 좀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 맨홀이라는 작품이 좀 생각이 났어요. 박지리 작가의 맨홀. 박지리 작가의 맨홀 역시도 어떤 특히나 이 살인 사건이라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비슷한 면모들도 있고, 실제로 방황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특히 외부 세계에 대한 이제 적개심 이런 것들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좀 옛날 작품이긴 한데 여러분 다 이미 읽어보셨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조금 생각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가, 이건 근데 결말은 좀 다르죠, 그죠? 결말은 좀 다르죠. 어떤 엄석대라고 칭송받는 어떤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잘 보여줬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조금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 만한 작품을 좀 말씀드려보고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책 정하고 다음 저서를 정하러 이제 또 가보도록 합시다.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방구석 독서 모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락바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